자, 안녕하십니까. 신영규 선생님입니다. 발상의 전환, 이번 시간에는 비문학이라고 하면 독서 파트를 말하죠. 그 파트 중에서 인문, 사회 부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역시 강의 옆에 딸려있는 시험지를 다운받아서 풀고 봐도 되고 그냥 보다가 선생님이 문제 푸세요 하면 그때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비문학 파트인데 그럼 비문학 파트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거 이제 또 얘기를 해야죠. 비문학은 일단 첫 번째, 비문학 파트에 있어서 개념학습이 중요해 안 중요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념학습은 비문학에서는 시, 소설 이런 것처럼 개념이 딱딱 잘려갖고 배워야 될 게 완벽하게 정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념학습은 세모입니다. 약간만 하면 돼요. 비문학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개념학습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을 말하냐면은 서술 방식, 내용 전개 방식.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 하면은 글쓴이가 글을 써내려가는 방식을 말하는 거지. 예를 들면은 유추가 뭐야? 비슷한 상황에 빗대서 추리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귀납 추론이 뭐야? 몰라요. 이런 거 모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일부 개념 학습을 해두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용 전개 방식, 그리고 또 추론 방식, 뭐 귀납, 연역, 변증 이런 추론 방식들 있죠. 이런 것들 정도만 개념학습이 필요하지 개념학습으로 승부를 보는 파트가 아닙니다. 얘는 소설처럼 소설하면 뭐 시점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오케이? 자, 다음 두 번째. 그러면은 지문학습을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 어떤 지문이 나왔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문의 내용학습을 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안 해도 됩니다. 지문의 내용학습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건 아니다. 왜? 어떤 지문이 나올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문학은 예를 들면 김소월 시인이 어떤 시를 썼어. 그러면 수능 출제하는 교수가 이 시를 내야겠는데 하면은 그 시를 그대로 낼 수밖에 없지. 비문학은 어떻게 내게? 그렇지.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이 어떤 주제를 딱 결정을 하면은 직접 본인이 씁니다. 그 다음에 문제 내기 좋게 쓴 다음에 거기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어디선가 봤던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물론 애들이 선생님 EBS가 반영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EBS도 그래 세 번째 EBS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문학 파트에 있어서만은 EBS의 중요도가 높아 낮다. EBS가 이 비문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변형을 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그냥 푸는 거야. 뭔가 내용을 떠올려서 푸는 게 아니야 이게. 알겠죠? 그래서 EBS 파트도 이 비문학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지. 그거 알겠어요? 자,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네 번째. 뭐가 중요한 걸까? 그렇죠. 문제 유형별 풀이법 요건 중요합니다. 일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좋다. 보기박스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다. 뭐 시각 자료가 주어지면 이런 방식으로 푼다라는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알겠죠? 이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지문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지문의 어떤 구성, 방식 예를 들면 주로 대조의 방식으로 전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병렬식으로 전개를 한다든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시적으로 구성이 돼 있다든지 이런 지문 구성 방식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도 괜찮다. 이것도 좋다. 뭔지 알겠죠? 어쨌든 주어진 지문의 내용 자체를 씹어먹는 게 아니다. 오케이?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지문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과학 시험이 아니라 뭐야? 국어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내용을 씹어먹는 게 아니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건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비문학 독해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거 어디다 써먹는 거야?
이 독해법 배우면 어디다 써먹어요 이거? 지문 분석 정리할 때 씁니다. 지문 분석 정리를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독해법 선생님이 만들어낸 거죠? 요겁니다. 요거. 알겠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 발상의 전환 무료 특강에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하게만 딱 짚고 넘어갈 거야. 알겠죠? 자, 비문학 독해를 할 때는 여러분들 다 읽고 나서 1문단 요약, 2문단 요약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읽고 나서 선생님이 막 주제 써주면 주제 막 받아 적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냐면은 요 네 가지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플러스 글의 구조 파악하기 요 네 가지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걸 자꾸 연습하면 뭐가 생기냐면은 지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눈이 생긴다. 그러면은 지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든 자기의 눈으로 다 독해를 해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무엇에 대하여 뭘 파악하라는 얘기냐면은 글을 다 읽고 나서 이 글은 이거에 대한 글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중심 화제를 파악하는 거야. 중심 화제 파악하기. 실제로 수능 요 시험지를 가지고 요거 독해법을 적용해서 분석 정리하는 걸 보여줄게요. 알겠죠? 중심 화제를 파악하는데 어떤 글의 중심 화제는 보통 어디서 파악하게 돼요? 1문단에서 파악을 하는 거야. 1문단의 역할이 뭐야? 이거에 대해서 글의 내용을 쓸 것이다. 던져주는 거야. 중심 화제를 파악하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글이 전개되겠구나를 예상하는 거지.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떠한 내용을 이건 뭐냐? 중심 화제가 나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글 쓰니까 이제 밑에서 쫙 뭐라고 서술을 하겠지? 그 내용을 파악하는 거야. 이거는 화제에 대한 두 가지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확인하든지 정보 파악 또는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는 거지. 알겠죠? 보통 글의 종류가 설명문인 경우에는 정보만 간단하게 파악하면 되고 그 다음에 논설문인 경우에는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해보면 되냐면은 지문의 흐름을 세 줄 정도로 정리해보면 됩니다. 이 연습을 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직접 정리하는 걸 보여줄게요. 자, 요거를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쓰고 있는가.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도 네가 쓰는 거랑 얘가 쓰는 거랑 같겠어 다르겠어? 같은 주제여도 글을 쓰는 방식이 같아 달라? 다르죠. 그걸 파악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겁니다.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선생님이 말하는 이 독해법이 뭐로 직결되느냐? 문제 유형으로 직결됩니다. 뭐 사례를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또는 뭐 권위자의 의견을 인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뭐 이런 내용 전개 방식이 있죠? 요거를 파악하는 게 세 번째고. 자, 그다음 네 번째. 글의 구조를 파악한다. 글의 구조. 우리 이제 나무를 보는 독해, 숲을 보는 독해 이런 게 있다고 그러지? 이 지금 3번까지가 나무를 보는 독해. 세세한 내용들을 보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글의 구조라고 하는 게 숲을 보는 독해. 어떻게 가는 거야? 문단과 문단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야. 문단 사이의 관계 파악. 관계를 파악하는데 여기서 이제 뭘 하면 되냐면은 문단 구조도 그리기를 합니다. 문단 구조도를 그린다라고 하는 게 과연 독해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글의 전체적인 뼈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단순히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1문단에서 갈라져서 2, 3문단으로 가고 4문단이 3문단이랑 반대 내용인데 종합해서 5문단으로 간다. 이 자체 그림이 시험에 나온다라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는 거야? 지문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시각을 기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우리가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했죠? 예, 선생님 강좌, 본강좌에서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뒷부분 보겠습니다. 바로 문제 부분 보자. 1번에서 4번. 요게 이제 B형에 출제된 지문인데 애들을 확 다 발라버렸어요. 애들이 시험장에서 이걸 읽자마자 욕을 그냥 이런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지문을 읽는 순간 애들이 카오스가 뭐야? 혼돈, 공황 상태에 빠졌던 그런 지문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복잡하고 많은 정보가 주어져 있어. 문제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지문을 갖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고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문제 분석은 해줄게요. 문제 분석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자. 윗글에서 다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뭐야? 일치 문제죠. 일치 문제 중에서도 뭐예요? 안 나온 내용 찾기. 지문의 내용과 다른 걸 찾으라는 게 아니야. 윗글에서 다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즉 안 다룬 게 뭐냐? 안 나온 거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5개 중에 4개는 나와 있겠지. 하나만 안 나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5개 중에 4개가 맞지. 미리 선택지를 보면 어떻게 돼? 아, 지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이런 스타일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선택지를 먼저 본다. 근데 선택지를 먼저 볼 때 선택지를 다 외우라는 건가? 이거 다 외우라는 거야, 선택지를?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선택지에 키워드만 기억하는 거야. 키워드만 딱 기억한 다음에 문제 푸는 과정은 이렇게 돼. 1문단이 끝나고 나면 이 중에 걸리는 게 있나 봐요. 있으면 지워버려. 2문단이 끝나고 나면 또 걸리는 게 있나 봐. 지워버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각 선택지의 키워드 잡아줄게요. 한번 보자. 1번. 신채호 사상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이해의 필요성이 나와 있느냐? 알겠죠? 그 다음 2번. 신채호 사상에서 자성의 의미, 자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나와 있느냐? 3번. 신채호가 밝힌 대하와 소하의 차이, 대하와 소하의 차이점이 나오느냐? 4번. 신채호 사상에서의 대하의 역사적 기원, 대하의 역사적 기원이 나오느냐? 무슨 삼국시대에서 시작해서 이런 게 나오느냐 이거지? 최소한 뭘 알게 되냐면 선택지 보다 보면 아, 이 글은 신채호의 사상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 다음 이런 용어가 지문에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5번. 신채호가 지향한 민중연대가 무엇인지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 나온 걸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2번. 윗글에 자성에 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지문에 보면은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자성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는 얘기야. 자성. 요 말이 나오는 건데 이거에 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야, 자성이 뭔지 알아? 아니요? 우리가 읽기 전엔 모르지. 네. 그럼 어떻게 풀어? 읽어요. 나와 있겠지, 읽으면. 네. 그러면 이 문제도 결국 뭔 거야? 이게 배경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신채호가 말한 자성이라고 하는 걸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애가 어디 있어, 세상에. 말이 안 되지. 지문에 써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지. 지문에 써 있는 대로 답을 쓰면 되는 거야. 결국 이 문제도 뭐냐면은 일치 문제가 되는 거야. 얘도 무슨 문제다? 일치 문제랑 똑같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봅니다. 3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건데, 이거는 약간의 추론적 사고가 필요한 문제죠. 추론 일치 문제. 선생님, 왜 자꾸 일치 문제라고 그럽니까? 지문에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일치 문제라고 그럽니까? 다 있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두 문제는 지문에 그대로 써 있는 반면 추론 일치 문제는 어떨까? 얘는 어떨까요? 지문에 있는 말하고 선택지에 있는 말이 똑같아, 달라? 똑같지는 않고 어떤 관계일까? 이게 무슨 관계냐, 이게?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 말이 지문에 똑같이 써 있진 않은데
그 말이 곧 이 말하고 같은 의미인 거야. 이런 식의 문제야. 그럼 애들 입장에서 어때? 말이 똑같이 안 써 있으니까 쉽겠어, 어렵겠어?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다음 4번. 기억에서 미음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어휘 문제지. 어휘 문제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문맥적 의미와 사전적 의미. 사전적 의미는 사전에 나와 있는 뜻 그대로를 말하고, 문맥적 의미는 그 말의 흐름 속에서 이게 이런 의미로 쓰였느냐를 묻는 거지. 문제 푸는 방식은 똑같다. 알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이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지문의 기억 부분에다 이 말을 대입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 부분에 직접 대입하면 되는 건데, 요 직접 대입할 때 특히 어느 부분을 잘 봐야 되냐면은 앞에 있는 말에 주목한다. 바로 앞부분에 있는 말에 주목하면 쉽게 풀 수 있다. 결국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보면 이런 의미가 맞구나 틀리구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문제를 풀고 이어서 보도록 하는데, 잠깐만, 그냥 막 풀지 마세요. 문제 풀 때 이거 그냥 눈으로 지문을 쫙 보고 4번, 2번, 3번 뭐 이렇게 쓰는 또라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좀 표시하면서 풀어야 되겠지. 이것도 선생님 본 수업에서 자세히 설명할 텐데, 일단 첫 번째, 중심 화제는 가로치세요. 키워드 가로치고, 그 다음 두 번째, 접속사 중에 그러나, 하지만 이런 역접 접속사는 세모 치세요. 그 뒤에 있는 내용 잘 보고, 그 다음 세 번째, 각 문단에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흐름상 중요한 거, 그리고 문제랑 직접 관련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은 밑줄 치면서 읽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괄호, 세모, 밑줄 세 가지 표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고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문제 푸세요. 자, 같이 볼게요. 어렵죠? 어렵지? 분명히 지문을 다 읽기는 했는데 이런 지문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 읽고 나서 내가 지금 뭐 읽었지?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를 딱 보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쉽기 때문에 이거 풀만한데? 근데 몇 개 선택지가 또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돼? 지문을 또 읽어요. 또 2번 윗글의 자성. 자성이 나오긴 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 또 읽어요. 그 다음에 3번 윗글에 대한 이해. 선택지를 보다 보면 신채호가 조선 상고사를 나왔는데 이거? 이런 말이 있었나 그러면서 또 읽어요. 한 번의 지문을 한 번에 읽는 게 아니라 몇 번을 봐? 3번, 4번씩 보는 거야. 이 지문에서 애들이 시간을 개 잡아먹었어요.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고 문제를 맞추지도 못했어. 이 경우에 최악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어떻게 돼? 얘 때문에 뒷부분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점수도 망가지게 돼요. 시험장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 번을 다 읽었어. 도저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은 체크해놓고 얘처럼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한 번만 딱 더 보는 거야. 한 번 정도만 딱 더 봤는데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진짜 2번을 봤는데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풀 수 있는 것만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뒷부분 망가집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문지문이에요. 인문. 선생님, 인문지문이 뭡니까? 인문지문이라고 하는 게 비문학 인문이 뭐냐면은 주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야. 역사 또는 철학 또는 심리학 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글들을 우리가 인문지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신채호 지문은 뭐예요 지금? 역사와 철학의 짬뽕 지문이라고 봐야지 이거는. 일제시대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사상에 대해서 나오니까 철학 지문에도 속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짬뽕된 그런 내용의 지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신채호 사상을 공부하면은 내년 수능에 도움이 될까? 안 돼. 이건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야. 비문학의 가장 핵심, 지문에 이미 답은 다 있다. 그거를 잡아내는 게 목적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화법 부분에 쓸 때 기억나죠? 화법 부분처럼 발췌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이 부분만 읽으라는 거냐? 아니라고 그랬지? 쫙 읽되 핵심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답을 결정했던 부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지문 가지고 애들이 선생님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에 없군요 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 잘 보면 알게 됩니다. 다 있어요. 문제가 어려워서 잘 안 보일 뿐이지 평소에 지문에서 답의 근거 찾기 연습을 열심히 한 애들이면 이런 어려운 지문에서도 답의 근거를 잡아낼 수 있다. 알겠죠? 자, 문제 분석은 먼저 했기 때문에 바로 지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들고 형광펜 들고 여기 밑줄 쳐 있는 거 자동으로 밑줄 치고 그 다음 펜으로 가로 친 거 가로, 세모 친 거 세모 치고 답의 근거가 나오면 바로 답의 근거 쓰고 가서 보도록 합니다. 어떤 방식인지 화법에서 해봐서 알죠? 화법 부분을 안 들은 사람들은 듣고 오세요. 알겠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줄에 신채호 가로치고 신채호라는 이름은 들어봤죠? 안중근, 신채호 들어봤지? 우리나라 위인 중에 한 명이잖아. 이 신채호 선생님이 그 옆에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아와 비아의 무슨 과정? 투쟁,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두 줄 내려가서 끝부분에 보면 발췌독한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세모치고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에 식민지 민중은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겠지? 제국주의가 뭐냐?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 그렇지, 막 다른 나라 침략하고 잡아먹고 이런 거지.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제국주의 국가가 어디야? 일본이지. 일본 안에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들이 있었겠지. 내가 일본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하는 꼬라지가 싫은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식민지 민중, 조선 민중과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에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대요. 연대가 뭐야? 서로 같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투쟁은 싸우는 거고 연대는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서로 모순되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그 옆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거야. 왜? 신채호 선생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이 두 가지가 모순인 것 같지만 그의 사상에서는 모순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신채호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뭐를 이해해야 돼? 아죠. 나 자신. 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번에 1번. 1번 봐요. 문제는 본인의 시험지를 봅니다. 신채호 사상 핵심 개념이 아지. 그거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나왔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맞네요. 이렇게 하나씩 답의 근거를 잡아내면 됩니다. 이 연습을 많이 하면은 1등급이 아니라 몇 점을 맞을 수 있어? 100점 맞을 수 있다. 알겠죠? 자, 이 문단의 첫째 줄에 가로치세요. 키워드는 가로친다라고 그랬죠? 그 옆에 자기 본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까지 끊어봐요. 자기 본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옆에 있는 말 봐. 자신을 자각하는 거. 신영균이란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거. 알겠죠? 자각이 뭐야? 깨닫는 거. 그지?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선 주체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는 뭐야? 나 자신을 자각하는 거. 두 번째는 비아. 비아가 뭐? 이 무슨 말이냐? 나 아닌 걸 말하는 거지. 예를 들어 너랑 나랑 대립관계야. 그러면 내가 아야. 그럼 너는 뭐야? 비아야. 그 당시 일제시대에 조선 사람들이 아야.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뭐야? 비아야. 비야 뭐? 응? 아니에요. 변태들 말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이게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알겠죠? 자, 이게 나. 그 다음에 비아. 나 아닌 사람. 요거를 말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더 보겠습니다. 자, 두 줄 내려가서 끝부분에. 신채호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여, 그러면 이 조선 상고사는 책 이름이겠지? 신채호 선생님이 쓴 책인데 이걸 저술하여 아의 특성을 규정해서 뭐 하려고?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라고 했죠? 3번에 1번 봅니다. 신채호가 조선 상고사를 쓴 얘기가 여기 나오지. 그러면 대아인 조선 민족의 자성을 역사적으로 유지 계승. 조선 민족의 자성, 대아를 유지 계승한다는 게 결국 뭐야?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한다는 얘기겠지. 이 말이 저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맞는 거야. 말이 똑같진 않지만 같은 맥락의 이야기잖아. 이게 바로 추론일치 문제의 특성이야. 알겠죠? 이거 맞다. 그 옆에 그는 아의 자성, 스스로 자의 성격이니까 스스로 가진 성격이지. 자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지? 그래서 눈이 번쩍 뜨여야 되는 거야. 자성, 그 옆에 곧 나의 나됨은 그러면 자성의 의미가 뭔 거야? 나의 나됨. 1번에 2번. 신채호 사상에서의 자성의 의미가 나오죠, 지금. 요거 맞구나. 나왔죠? 나의 나됨, 즉 자성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과 이렇게 나오면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또? 2가지가 나오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는 거야. 내가 가진 나만의 특성, 고유성, 이걸 유지하려는 걸 뭐라 그래? 항성. 알겠죠?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는 걸 변성, 가로치세요. 이건 뭐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거. 이라는, 즉 항성, 변성 키워드지 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했어요. 자성이라는 것은 항성 플러스 변성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뭔지 알겠죠? 두 요소래. 자, 다음 문단 첫째 줄. 신채호는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했어요. 분류의 방식을 쓰는 거지? 소아, 대아. 그리고 끝에 소아 가로치고.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며, 이건 개인적인 거야. 신영균이라는 개인. 알겠죠? 대아 가로치세요. 이거는 좀 더 크게 보는 거겠지? 그러니까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좀 큰 거죠, 범위가. 1번에 3번 봐봐. 신채호가 밝힌 대아와 소아의 차이가 여기 나오지? 이건 개인적인 거, 이건 국가 사회적인 거. 나왔죠? 그러니까 맞다. 가르쳐래. 소아는 자성은 같지만, 즉 개인적 아인 소아는 자성은 있어. 근데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반면 끊어. 소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이 아직 뭔지 안 나왔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이 있어 없어? 없죠. 2번에 2번 봐봐. 소아의 항성, 변성이 조화를 이루면 상속성과 보편성이 모두 실현된다. 소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이 없다. 제끼는 거야. 조화를 이루던 못 이루던 상관없는 거야, 이거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에 5번도 봐봐. 소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소아는 상속성이 있어 없어?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없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설명입니다. 알겠죠? 두 개 선택지 날라가고. 선생님이 지문을 한 번 읽으면서 이 관련 내용을 다 찾는다고 그랬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문제 푸는 과정은 여러분과 똑같아. 그런데 지문에 답의 근거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연습을 하게 되고, 이런 연습을 하면 성적이 쭉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한 수업의 방식이 바로 이건 거야. 애들은 내가 한 번 읽으면서 모든 문제와 관련된 그 부분을 다 찾는 줄 알아요.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선생님도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답의 근거를 잡아내는 연습하세요. 자, 다음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대아는 다 가지고 있는 거네. 알겠죠? 2번에 1번 보세요. 그러면 자성을 갖춘 모든 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는 거야? 뭐는 못 갖는 거야? 소아는 못 갖게 되는 거야. 대아는 갖지만. 알겠죠? 제끼는 거야. 자, 그 옆에 상속성 가로치세요. 그러면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 뭐라고?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 그 다음 보편성 가로치고.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 요 말 잘 보면은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거래. 위에 항성, 변성이라는 게 나왔었지. 항성하고 변성 중에서 상속성은 뭐랑 관련이 있을까? 위에 다시 한번 봐봐. 항성은 스스로의 고유성 유지하는 거야. 변성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거야. 근데 밑에 상속성이 뭐라고 그러냐면
즉 자신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거야. 이건 항성과 관련이냐 변성과 관련이냐? 그렇지. 얘가 항성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거야. 위에 아까 던져줬었던 개념이 밑에 거하고 관련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걸 인식하지 못하고 애들은 그냥 읽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거는 아의 영향력이 파급돼. 예를 들면 내 영향력이 너희들에게 파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주변 환경과 관련 있는 얘기지. 그럼 얘가 뭐랑 관련 있는 거야? 변성과 관련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번에 3번 한번 보세요. 대아의 항성이 크고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봐봐. 항성이 작으면 항성과 관련 있는 게 요거란 말이야. 상속성. 그러면 항성이 작으면 상속성이 실현이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틀린 거야, 그거는. 즉, 이 선택지는 지금 뭐냐면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상속성은 실현돼도 보편성은 실현돼. 이렇게 나왔지. 얘가 얘랑 관련 있고 얘가 얘랑 관련 있다라는 걸 아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런데 항성이 작으면 상속성이 실현이 안 되는 거겠지, 이미. 3번은 잘못된 선택지야. 알겠죠? 자, 다시 지문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지문으로. 그 옆에도 밑줄.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두 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아래줄 끝에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에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게 답이지.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하려면 뭐가 돼야 돼? 항성과 변성이? 조화. 만약 조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실현이 안 되겠지. 2번에 4번 답. 2번에 4번부터.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하의 상속성과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지 결국. 답은 4번. 지문에 답의 근거가 있어 없어? 있어. 정확하게 써 있어. 만약에 나머지 선택지가 헷갈렸어도 2번 같은 경우에 3번 선택지 같은 게 어려운 선택지인데 그게 헷갈려도 답은 4번 쓸 수 있어야 돼. 왜? 지문에 그대로 써 있어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지문 속에 답이 없다고 지랄을 합니다, 애들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야. 선생님을 악의적으로 음해하려는 알바일 수가 있다. 아, 진짜 있어, 그런 게. 그런 게 있어요. 알바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선생님을 띄우기 위해서 나를 악의적으로 까는 애들 사실 많아. 그럴 수가 있어. 지문에 답인 거 분명히 보이죠? 답은 4번이야.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문단. 다음 문단 두 번째 줄 중간 보세요. 이것 갖고도 깐다고 그랬지, 애들이? 왜 이렇게 띄엄띄엄 읽어? 그러면 우리 시험장에 가서 5줄 내려갈까? 그리고 읽으란 얘기야? 아니지. 다 읽을 때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라는 거잖아. 알겠죠? 자, 다음 문단 두 번째 줄 끝에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하여 그는, 신채호 선생님은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았어. 키워드가 뭔 것 같아? 신국민이 되겠지. 그 옆에 신국민 가로치세요. 신국민은 상속성도 있고 보편성도 있고 둘 다를 갖춘 뭐래? 대아래요. 대아로서 역사적 주체의식이라는 항성, 이건 항성,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하여 생긴 국가정신이라는 변성, 변성은 주변 환경에 대응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변성, 항성도 있고 변성도 있고 이걸 갖춘 조선민족의 근대적 대아야. 이게 바로 뭐야? 신국민. 이게 엄청나게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지. 그 옆에 또한 그는, 신채호 선생님은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은 서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 서구 열강에 대항하자는 동양주의에 반대했어. 근데 이 동양주의라고 하는 게 누구 중심이야? 일본 중심으로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에 반대했대요. 꽈레줄 동양주의 가로치고 키워드죠.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야, 조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은 아야 비아야? 비아잖아.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조선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걸 싫어했던 거야. 3번에 2번 보세요. 신채호가 동양주의를 비판한 내용이 여기 나오죠. 동양주의로 인해, 동양주의가 누구 중심이라고?
일본 중심이지. 그러면 아의 항성, 여기서 말하는 아는 조선을 말하는 거겠지. 우리의 항성이 작아짐으로써 아의 자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맞지? 일본 중심이기 때문에 조선의 아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맞구나. 자, 두 줄 내려가서 끝부분에. 그는, 신채호 선생님은 조선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았어요. 누구를? 조선민중을 아의 중심으로 놓았어요.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에 비아가 있고, 이 말부 어려워. 잘 봐. 아가 뭐냐면 조선민중이야. 근데 그 당시 조선민중 중에도 일본에 동화된 놈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친일파 같은 거. 얘네들은 뭐라 그래? 아 속에 비아라고 하는 거야. 친일파들은 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정말 알겠죠? 이게 있고.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그러면 일본 놈들은, 그 당시 일본 놈들은 전부 다 쳐 죽일 놈일까? 그 안에도 좋은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에 아가 있음을 밝혔어. 비아 속에 아라고 하는 건 뭐겠어? 일본 사람이지만 그 당시 일본에 반대하는 사람들,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겠지. 알겠죠? 이 얘기예요. 3번에 3번 답이죠. 누구랑 연대한대? 아와 연대할 수 있는 게 누구래? 비아 속에 아라고 그랬어. 근데 3번에 3번 답이야. 3번에 3번 봐봐. 신채호가 신국민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은, 지금 신국민이란 말 나왔죠? 이거 봐. 여기까지 맞는데, 대하인 조선민족이 여기까지도 맞는데, 시대적 변화의 환경에 대응하여 이것도 맞는데, 비아와의 연대를 통해, 연대해야 되는 대상은 비아가 아니지. 비아가 누군데 지금? 일본인데? 일본이랑 연대한다고 그랬냐? 그게 아니라 누구랑 연대한다고 그랬어? 비아 속의 아라고 그랬어. 비아가 아니라 비아, 즉 일본 안에 있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이지.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좀 어렵습니다. 자,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요. 이제 끝부분입니다. 자, 그 옆에 민중은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민족을 의미한 것이었다. 민중은 누구야? 조선민족입니다. 조선민족. 물론 비아에 동화된, 즉 친일파는 제외하는 거야. 그는 조선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라는 거, 압박하는 거,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친일파 같은 거 제거한다는 얘기겠지?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뭐가? 주어가 지금 뭐냐면 조선민중이야. 조선민중은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고,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해, 요 말 잘 봐. 제국주의 국가면은 일본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 안에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이 있단 말이지. 일본 놈들이지만, 일본 사람이지만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일본인. 걔네와 연대를 통해서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얘네랑 연대를 해서 부당한 폭력과 억압에 저항해야 된다, 이 말이지. 3번에 4번 한번 보세요. 신채호가 독립투쟁한 거, 저항한 거, 결국은 비아인 일본 제국주의 침략이 조선의 상속성과 보편성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해야 한다, 이거지? 맞지? 그냥 내버려뒀으면 뭐하러 일본하고 싸우겠어. 그죠? 그 다음 3번에 5번도 보세요. 신채호가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이게 바로 비아 속의 아죠. 이것과 식민지 민중은 조선 민중이지. 연대를 한다는 얘기는 여기 나오죠, 여기. 이걸 지향한 것은 아가 비아 속의 아와 연대하여 억압을 이겨내는 것과 같은 거지. 알겠죠? 맞다. 자, 다시 지문으로 끝부분. 이러한 민중의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뭐를? 자유를 지향했다, 이거야. 민중연대의 의미는 뭐야?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바로 민중연대의 의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잘 봐요. 문제에 의라는 말이 나오면 뭐랑 똑같은 거냐면 가치하고 똑같은 겁니다. 가치. 오케이? 자, 그럼 1번에 5번 한번 보세요. 1번에 5번. 신채호가 지향한 민중연대의 의가 나왔지요. 그렇다면 다 찾았으니까 1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신채호 사상에서 대아라는 말은 나오지만 역사적 기원은 안 나와. 이게 뭐 고조선에서 기원해서 이런 말이 안 나오죠? 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문제 안 푼 문제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자, 문제 4번 한번 봅니다. 4번. 자, 사전적 의미라고 그랬으니까 하나씩 갖다 넣으면 되는 거지. 기억 있는 부분 한번 봐요. 지문에서. 기억 있는 부분에 자기 본위에서라고 그랬으니까 중심이 되는 거, 즉 그 기준이 자기였단 얘기지. 맞고. 니은 자각, 깨달음. 요것만 봐도 알 수 있지. 근데 그 부분에 집어넣어도 자신을 자각한다, 깨닫는다. 맞지? 그 다음 3번. 디귿 있는 부분 봐봐. 설정인데 그 앞에 있는 말 봐봐. 변성을 통해 비하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설정이라는 말이 여러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뽑는 거야? 거기 있는 말이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뽑았단 얘기야? 아니잖아. 여러 가운데서 어느 걸 뽑는 건 선정이라고 하지. 선정. 뭐 청소년 추천 도서를 선정한다. 이럴 때는 많은 책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 이거지. 답 3번이고. 자, 다음 리을은 뭐예요? 파급이지? 영향력이 파급된다? 영향이 다른 데로 미친다. 맞죠? 그 다음 미음 봐요. 직면.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하여. 우리 바로 앞에 와 있다는 얘기지. 직접 당하거나 접했다. 직면.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야. 답은 3번입니다. 4번은. 답은 3번. 알겠죠? PPT에 4번에 3번 답. 4번에 5번이 답이라고 나와 있어? 어디? 여기 있네요. 4번에 5번 답. 답 아닙니다, 이거. 조교가 정신 놨습니다. 4번에 3번이 답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문도 봤고, 내용도 다 살펴봤고, 문제도 다 풀었죠? 지문 속에 답이 있어, 없어?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지문 분석 정리를 해보는 거야. 수업 시간에 이걸 많이 해주는데 한번 모범 삼아 보여줄게요. 잘 봐. 지문 분석 정리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지문 분석 정리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일단 선생님이 이런 거 보통 마인드맵 그래갖고 정리를 해주는데 이거 분석 정리할 때 제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제목이 없죠? 인문 분야의 글이기 때문에 인문이라고 씁니다. 신체호라고 쓰지 않습니다. 인문. 자, 첫 번째, 무엇에 대하여? 이 글이 뭐에 대한 글이야? 신체호. 그렇죠. 신체호의 사상에 대한 글이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이게 뭐 연습이 돼? 주제 찾기 연습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떠한 내용을, 각 문단의 내용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흐름 보는 겁니다. 첫 부분의 내용은 뭐냐면은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나왔죠. 자,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야? 아의 구체적 내용이 나오죠. 항성, 변성, 뭐 이거 소화돼야 해가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뭐야? 아의 개념을 통해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체의 인식을 알 수 있다. 개념을 통한 신체호의 인식, 투쟁과 연대에 대한 인식, 이렇게 된 거야. 알겠죠? 이게 이제 일치 문제 푸는 연습이 됩니다, 이게.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쓰고 있는가? 서술 방식을 파악할 때는 한 문단씩 보면 되는 거야. 1문단의 서술 방식 뭐 있어요? 인과? 때문에가 보이죠? 인과, 원인과 결과에 의한 서술, 인과. 이게 보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엔 뭐가 보여? 아란, 이걸 의미한다. 이런 서술 방식 뭐라 그래요? 정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는 또 뭐가 보여요? 구별이니까 분류가 보이죠? 분류인 동시에 소화와 대하는 서로 반대되는 거니까 뭐야? 대조죠. 알겠죠? 그 다음 또 정의가 쭉 나죠. 반면 보이네. 그래서 쭉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부분에는 뭐 보여요? 여기도 뭐 인과나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신체호 사상을 뭐 한 거야? 인용한 거죠, 중간중간.
이런 걸 정리하는 거야. 서술 방식 정리, 내용 전개 방식. 알겠죠? 그럼 네 번째, 글의 구조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글의 구조 파악할 때 주로 각 문단의 첫 문단을 보면 돼. 신채호 아사상에 대해서 나왔지. 제일 큰 내용이지 이게. 그 다음에는 신채호 사상에서 아란, 역시 내용이 쭉 이어지죠. 3문단은 신채호는 아를 계속 아에 대해서 나오지. 4문단은 이러한 아의 개념을 통해 또 아의 내용이 이어지죠. 마지막 문단은 그 다음 신채호 사상이 뭐 어쩌고저쩌고 아 개념을 더욱 명료화했다. 그대로 가는 거지. 이거는 단선 구조로 쭉 가는 거예요. 중간에 내용이 나뉘거나 하지 않고. 알겠죠? 하나의 내용이 쭉 흘러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문 분석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시범 삼아 보여줬습니다. 스스로 공부할 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넘기세요. 두 번째 지문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내용이 쉽습니다. 문제도 쉽고. 그렇죠? 자, 5번에서 8번인데 이게 이제 분야가 뭐야? 사회 지문입니다. 사회 지문. 자, 문제 분석하고 풀이를 해주는데 문제 분석을 직접 하도록 합니다. 한번 하는 거 보여줬으니까. 알겠죠? 문제 분석하고 풀도록 하세요. 자, 문제 푸세요. 자, 다 풀었죠? 같이 봐요. 요거 5번에서 8번까지인데 일단 문제 분석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전개 방식 문제가 나왔죠? 내용 전개 방식은 결국은 어떤 지문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말고 크게 봤을 때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이거 파악하는 겁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내용 정리할 때 보여줬지. 서술 방식,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는 거 정리하는 거 보여줬죠? 평소에 그 정리 연습 몇 번만 해보면 이런 문제는 껌이다. 금방 푼다, 금방. 근데 문제가 나왔을 때만 하려고 하는 애들은 이런 문제가 계속 어렵게 느껴질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무슨 문제야? 일치 문제죠, 일치 문제. 이 경우에는 알 수 없는 것 고르거나 아니면 지문의 내용과 다른 것 고르면 됩니다. 두 가지야. 지문에 안 나와서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지문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야. 지문의 내용은 이게 아니었는데 여긴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잘못된 거지?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 잘 봐. 기억의 직업단체, 니은의 직업단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해결의 직업단체가 뭔지 알아? 모르지. 어떻게 푸냐? 지문에 있으니까 풀겠지. 결국 이런 문제도 일치 문제나 똑같은 건데. 지문에 안 나와 있으면 못 푸니까. 나와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어디 보고 푸는 거야, 이거는? 그 앞뒤 문맥을 보고 푸는 겁니다. 기억을 중심으로 앞뒤 문맥 보고, 니은을 중심으로 앞뒤 문맥 보고. 수업 시간에 본 수업에서 얘기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적절한 것은 요건 앞뒤 문맥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면 5개 중에 4개가 맞다는 얘기지. 그런 경우엔 기억이 포함된 문단 전체가 다 걸려 들어가. 또 니은이 포함된 문단 전체가 다 걸려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윗글의 글쓴이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쓴이의 관점 파악하는 거예요. 글쓴이의 관점은 지문에 나와 있겠죠. 글쓴이의 관점은 주로 어느 부분에 나와? 나중에 마지막. 그러니까 이거는 1문단 또는 마지막 문단 잘 보면 됩니다. 1문단이나 마지막 문단을 잘 보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거야, 이게. 알겠죠? 문제 분석하고 문제 푸는 전략을 세웠지? 이제 바로 지문을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문 보세요. 첫째 줄, 사회이론 가로치고 그 옆에 사회 구조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이론을 통칭, 말한다 이거지. 그런 이론을 칭한다. 사회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연구 대상뿐 아니라 이론 자체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특징이 있대요. 어떤 특징?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관련된다. 이런 특징이 있대요. 이거 보고 문제 8번에 5번 써도 됩니다. 사회 이론 이해할 때에는 그 이론이 만들어진 당시의 시대적 배경, 역사적 조건 같은 말이잖아. 사회 상황. 이거 보고 5번을 썼어도 돼요. 알겠죠?
8번에 5번 답. 여기 보고 썼어도 되고. 근데 선생님은 마지막 문단에서 답의 근거를 잡았습니다. 그 옆에 19세기의 시민사회론 가로치세요. 요게 이 글의 중심 화제가 되는 거예요. 19세기의 시민사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게 중심 화제 제시한 부분이죠. 5번에 1번 봐봐. 5번에 1번. 논지를 제시한 후 끊어. 이거 맞죠? 첫 부분에서 논지 제시했지? 2번 봐봐. 화제를 소개한 후. 이것도 맞지? 첫 부분에 화제 소개했죠? 논지라고 하는 게 중심 내용이란 뜻이야. 그러면 3번. 주장을 제시한 후. 이거 봐봐. 시작하자마자 주장을 말했어? 아니죠? 그건 틀렸습니다. 4번. 쟁점을 도출한. 쟁점이라고 하는 거는 논쟁거리를 말하지. 싸워야 되는 어떤 쟁점. 다시 말하면 토론의 쟁점. 이런 말을 쓰잖아. 이게 지금 쟁점이에요? 아니죠. 제끼는 거야. 5번. 주제를 제시한 후. 그렇지. 이게 이 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지. 이 부분이. 그러니까 맞는 거야. 3, 4번은 안 돼. 알겠죠? 자, 다시 문으로. 괄호줄에 시민사회 가로치고. 이제 키워드인데 그 줄 끝에 EBS의 시민사회 지문이 있었고 역시 선생님이 적중한 지문입니다. 아까 신체호 관련된 지문은 그건 비연계예요. EBS에서 나온 게 아니야. 근데 EBS의 시민사회론이 나왔었어. 선생님 책에도 실려 있었어요. 그 유사한 내용인데 그 줄 끝에 19세기 초에 이를 국가와 구분하여 개념적으로 정교화한 인물이 헤겔이야. 헤겔 가로치세요. 시민사회를 국가와 구분되는 개념적으로 정교한 사람이 헤겔이래. 괄호줄에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럽의 후진국인 프러시아에는 프러시아라는 나라가 나와 절대주의 시대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었대. 산업자본주의도 미성숙했던 때래. 절대주의의 잔재, 산업자본주의 미성숙. 6번에 1번 보세요. 문제는 본인의 시험지로 봅니다. 19세기 초 프러시아 나왔지? 절대주의 잔재, 미성숙한 산업자본주의. 맞죠? 혼재라는 말은 짬뽕돼 있었다. 맞지? 이거 맞다. 자, 다시 문으로. 괄호줄. 빈부격차나 계급 갈등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회 문제가 많았어. 사회 문제가. 이걸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어요.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옆에 그는 사익의 극대화가 사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개인의 이익을 말하지? 개인의 이익의 극대화가 국부를, 나라의 부를 증대해 준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를 긍정했으나 그것이 뭔데? 공리주의. 이 공리주의가 시민사회 내에서 개인들의 무한한 사익 추구가 일으키는 빈부격차나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해결할 수는 없다. 6번에 5번 한번 보세요. 해결만 봤을 때 공리주의가 시민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맞지? 이거 맞다. 6번의 5번 선택지는 뒤르켐도 이 말을 했으면 맞는 거야. 알겠죠? 자, 다시 문으로. 세 줄 내려가서 끝부분에. 시민사회 내에서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직업단체와, 그러면 직업단체의 역할이 뭐래? 사익 조정 또 공익의 실현. 요거란 말이야. 7번에 1번 답이죠. 일단 기억만 봤을 때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 실현을 추구한다. 맞지? 요거 맞다. 자, 그 옆에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했어. 직업단체 그리고 복지 행정 조직 두 가지를 설정하면서 이 두 기구가 시민사회를 이상적 국가로 이끌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어요. 괄호줄 끝에 따라서 그는 국가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적 질서를 확립할 최종 주체로 설정하면서, 최종 주체가 뭐라고? 국가. 시민사회가 국가에 협력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 시민사회는 국가에 뭐 해야 돼? 협력해야 돼. 6번에 3번 보세요. 헤겔은 국가를 빈곤 문제나 계급 갈등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최종 주체라고 생각했다. 맞지? 시민사회는 국가에 협력하는 존재다. 이겁니다. 자, 다음 문단 첫째 줄에 한편 셈모치고, 이 얘기는 다른 내용이 나올 거란 얘기야. 다른 내용. 한편이란 얘기는 다른 내용이 나올 거란 얘기지.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의 사회가 또 사례로 제시가 됐어요. 5번에 1번 답. 5번에 1번. 논지 제시 첫 부분에 했지. 대표적인 사례가 나오지. 헤겔이 살던 프러시아. 그 다음 이거는 뭐야? 뒤르켐이 살던 프랑스 사회. 이게 나왔지. 그래서 논지를 제시한 후에 대표적 사례를 검토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제를 명료화, 분명하게 말하는 거야. 답은 1번입니다. 알겠죠? 자, 더 볼게요. 두 줄 내려. 사익을 추구하는 파편화된 개인들의 가축장이 되어 있었고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의 프랑스 사회가 어떻게 돼 있었어? 사익을 추구하는 파편화된 개인들의 가축장이 되어 있었어. 서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야. 빈부격차와 계급 갈등은 격화된, 더 심해진 상태였어. 6번에 2번 답. 프랑스 혁명 후 이 부분인데 수십 년간 프랑스는 개인들의 사익 추구가 불가능했어요? 여기 나왔잖아. 사익을 추구했다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지문에 답이 있어 없어? 있어요. 알겠죠? 자, 다시 지문으로. 자, 4줄 내려가서 끝부분에 디르켐 가로치고. 여러분들이 지문을 이미 다 읽은 상태잖아. 그래서 핵심 내용만 보는 거야. 디르켐은 이러한 상황을 아노미. 이러한 상황이 뭔데? 빈부격차, 계급 갈등 이런 거. 이러한 상황을 아노미, 곧 무규범 상태로 파악했어. 끊어. 6번에 4번. 디르켐은 혁명 이후의 프랑스 사회를 이기적 욕망, 사익만 추구한다 이거지? 아노미 상태로 보았다. 맞죠? 이거 맞다. 그 옆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표방하는 공리주의가 사실은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아노미를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공리주의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디르켐이 볼 때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6번에 5번 보세요. 디르켐 역시 공리주의가 시민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맞지? 오히려 더 심화시켰으면 심화시켰지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알겠죠? 이거 맞고. 그 옆에 디르켐은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과 공동체적 연대를 실현할 도덕적 개인주의 규범에 주목하면서 말한 게 뭐야? 이를 수행할 주체가 뭐야? 직업단체야. 얘네의 역할이 뭐래요?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과 공동체적 연대를 실현한다. 답이지? 여기 딱 봐도 7번에 1번 답입니다. 7번에 1번.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 실현을 추구하는 게 디르켐도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요.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7번에 4번. 도덕적 개인주의 규범. 7번에 4번 봐. 공리주의 억제하고 도덕적 개인주의 수용한다. 이 얘기는 니은에만 해당되는 얘기다 이거지. 기억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 문제가 묻는 게 지금 뭔데? 공통점이거든. 알겠죠? 자, 다시 문으로. 이제 끝부분 봅시다. 자, 그 아래줄. 디르켐은 자동으로 형광펜으로 밑줄 치면 됩니다. 직업단체가 정치적 중간 집단으로서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국가에 전달하는 한편 직업단체는 국가에 전달을 하는 거야. 7번에 5번. 시민사회 외부에서 국가와의 연결고리가 된다. 이 얘기는 니은에만 있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틀려. 시민사회 외부에서가 아니야. 직업단체 자체가 니은의 직업단체 자체가 시민사회거든. 알겠죠? 잘못된 설명이야. 그 옆에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국가를 뭐 해야 한다고? 견제. 아까 헤겔은 국가에 협력해야 된다 그랬지? 디르켐은 국가를 견제해야 된다. 이거. 7번에 2번 보세요. 국가를 견제하는 정치적 기능. 이거 맞는 말인데 뭐에만 맞아? 니은에만 맞아. 기억엔 해당 사항이 없어. 공통점으로는 성립이 안 된다. 자, 마지막 문단. 헤겔과 디르켐은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직업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은. 하지만 세모치고 직업단체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어. 공통점도 있고 뭐도 있어? 차이점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두 학자의 시민사회론이 철저하게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뭐의 산물이다? 시대의 산물이다. 선생님은 답의 근거를 여기로 잡았습니다. 8번에 5번 답. 시민사회론, 즉 8번에 5번 사회 이론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 이론이 만들어진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거지. 답은 5번입니다. 오케이? 안 푼 문제는 없죠. 다 풀었죠? 그럼 문제 5번에
나머지 선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5번에서 답은 1번이라는 게 나왔는데 2번이 왜 안 되느냐. 화제 소개했지만 예외적 사례를 배제하는 과정, 이게 안 나와요. 이건 예외적인 거니까 빼겠다. 이런 거 없지? 여기가 틀렸고. 그 다음 3번, 4번은 이미 앞대가리에서 아까 날려버렸고. 그 다음 5번에서는 주제 제시했는데 동일한 사례를 여기서 틀렸죠. 헤겔의 사례와 디르켐의 사례는 동일한 사례야, 다른 사례야? 다른 사례잖아. 하나는 프러시아, 하나는 프랑스. 아예 시대도 다르고. 알겠죠? 제끼는 거야. 답은 1번입니다. 8번 문제 틀린 사람들은 별로 없을 텐데 기왕 하는 김에 완벽하게 합시다. 8번 봐봐. 일단 답은 잡아냈어. 몇 번으로? 5번. 나머지 왜 안 되느냐? 1번 봐봐.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고 지문에 나오지요. 2번. 객관적 사회 이론은 이론가의 주관적 인식과 무관하다. 주관적 문제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마지막 문단에 나옵니다.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답을 분명히 짚어줬으니까. 3번. 시공간을 넘어 보편 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건 없지. 왜? 다 시대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지. 그 시대와. 4번. 과학적 연구 방법에 의한 사회 이론은 사회 현실의 문제 상황과 무관하다. 아니, 다 시대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지. 5번이 맞으면 나머지는 다 틀려. 알겠죠? 나머지 선택지들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이야, 결국은. 오케이? 네, 답은 5번이었습니다. 7번도 보세요. 7번. 기왕 하는 김에 완벽하게 답은 다 나왔는데 2번 봐봐. 국가를 견제하는 정적인 이유가 아까 니은에만 관련이 있다고 그랬지? 3번 선택지. 치안 및 복지 문제 해결 기능한다는 기억도 안 맞고 니은도 안 맞는 거예요. 알겠죠? 4번, 5번은 니은과 관련이 있고 5번은 니은과 일부 관련이 있지만 외부라고 하면 틀리다. 일부만 관련이 있다. 어느 부분? 이 부분만 관련이 있다. 알겠죠? 자, 해서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지문 분석 정리는 한 지문을 보여줬으니까 나머지 비문학 지문 분석 정리 안 합니다. 분석 정리 방법이나 이런 걸 자세히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선생님 본강의를 보세요. 본강의에서 다 설명합니다. 강좌 보라고 무료 강의 띄워놓고 애들 낚는 것 같네. 선생님이 지금 애들이 이제 그래요. 선생님 이 무료 특강 보면서 이건 무료 특강의 퀄리티가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해. 지금 게시판에도 계속 올라와요. 그런데 선생님 오늘 현강 애들은 지금 여기서 학원비 내고 듣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인강과 현강을 똑같이 제자로 취급합니다. 똑같아. 이 현강에서도 이거 지금 무료 특강으로 진행하고 있죠? 똑같아요. 인강 애들이 니네 걱정해 주더라.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비문학 여러분들 가장 싫어하는 과학 기술 지문 막 슈퍼문 막 이런 거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